예, 계속해서 진행할까요? 피고인들 들어오게 하시죠. 예, 예, 들어오시죠.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예, 재판장님, 특검 측에서 오승환 구승기 검사 추가 출석했습니다. 예, 오상원 검사님, 구승희 검사님 출석하신 거 체크해 놓겠습니다. 오후에는 최 검사님이 좀 더 빨리빨리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조금만 더 빨리 합시다. 워낙에 뭐 잘하시니까. 예.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가급적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는 끝내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아유 변호사님들 힘드시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재판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이니까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정 늦게 끝나면 어쩔 수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오늘 좀 끝내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오전 증인신문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조서에 좀 남겨야 될 내용. 그러면은 잠깐만요. 다 계셔야 되니까 잠깐만요. 예. 증인이 계신 데서 말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안 계신 데서 말하는 게 상관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다들 자리에 앉으시죠. 예. 예. 일단 송준호 변호사님 말씀하시죠. 예, 오전에 증인신문 중에 주신문 64번, 그다음에 주신문 67번에서 검찰이 여인형 피신조서 3회 또는 2회 피신조서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였는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도 동일한 증인신문 사항이 제공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물을 재판부에 현출하고 증인신문을 한 것이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질문과 답변은 위법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점을 그 증인신문 조서에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녹취서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유 검사님한테 말씀드렸었어요. 약간 유도신문일 수가 있다고. 그대로 읽는 건 안 되고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던 게 있는데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혹시 그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뭐 이 정도로 좀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이후에는 또 그런 질문은 없더라고요. 예, 준비되셨으면 계속해서 할까요? 오전에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후에도 그렇게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크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시팡서부터 시작할까요? 예, 일단 유념하되 지금 피고인 변호인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재판부께서 그 사전에 그 주요 증인 들어올 때부터 두 가지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주요 증인 들어올 때부터 제시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그 인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여인형 그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정 중인 노상원 피고인이 증거를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이고, 지금 재판부의 소송 지휘에 지금 특검은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는 점 한번 언급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겠다는 점 언급하겠습니다. 조서에 남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할까요 이제? 예, 네, 진행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짧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인형 피신조서를 증거 동의한 바 없고요. 본 재판에서는 증거 능력이 없으면 당연합니다. 증거 능력이 없는 조서는 법관에 현출할 수 없고, 따라서 증거 능력 없는 조서를 법관에 현출하고 증거 조사를 한 것은, 증인신문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계속할까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최시팡. 예, 장관님 계속 증인으로 호칭하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70항 들어가기 전에 그 62항, 63항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증인의 공관에서 그 노상원 여인형이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 피고인 윤석열의 공관으로 이동을 할 때 노상원 피고인도 같이 이동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인영 장군하고 저하고만 이동했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그러면 이제 그 피고인 윤석열의 공관에서 이제 대화를 할 때에는 그 피고인 노상원은 자리에 없었고 그 피고인 윤석열과 증인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 3명만 있었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70항입니다. 비상계엄 사전 준비 관련입니다.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 그 피고인 윤석열의 호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십니까? 예. 당시 피고인이 증인에게 뭐라고 그 호출하여서 증인에게 어떤 취지로 말을 했었나요? 대통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올라갔고 대통령님께서는 그 참 가슴 아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관님, 나도 인간인데 왜 편하게 대충 넘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야당하고 타협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러면 공격도 안 받고 적당하게 편하게 그냥 대통령 하면서 즐길 거 즐기고 끝나고 나서도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나라가 이대로 둔다면 정말 참담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다소 결연한 의지를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증인에게 어느 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사법체계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런 말씀도 뭐 똑같은 워딩은 아니지만 유사한 워딩으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유의 예산 삭감이 발생하고 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폐악질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들으신 바 있습니까?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폐악질을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이대로 주저앉아야 될 것인가, 이 나라가 망하는 꼴을 그대로 보고 있어야만 될 것인가, 아니면 적절하게 타협하고 줄 거 주고 국민을 배신할 것인가, 그 가운데 많은 갈등을 하셨습니다. 이걸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까? 예, 유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어 피고인 윤석열이 증인에게 비상계엄에 필요한 병력 동원 등에 대해 문의한 바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뭐 필요한 게 있지 않겠느냐,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서 급한 대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국민 담화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엄 선포문, 세 번째는 포고령, 여기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포고령 부분은 조금 더 이따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력 동원에 대해서 그 문의를 받은 바 있었습니까? 네, 병력과 관련해서는 그 얼마 정도 동원이 되면 되느냐라고 하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 3만 정도, 최대한 5, 6만 정도, 그거는 이제 과거의 사례를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했더니 그거 너무 많지 않냐, 최소한으로 좀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5, 6천 명 정도, 수도권에 있는 병력들 해서 한 5, 6천 명 정도는 가용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것도 많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군 간부들로 편성되어 있는 부대로 해서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간부 위주로 편성된 간부들로만 하고
편성된 인원들로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민 안전을 우선 고려해 가지고 뭐 실탄 휴대하지 않도록 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안전 문제까지 같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73항은 조금 줄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시는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의 질문에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 내지 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앞에 뭐라고? 첫 번. 그 수도권의 피고인 윤석열의 질문에 소수만 출동한다면 소수 호두? 소수 아 소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예.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소수만 출동한다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보고한 바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74항 첫 번째 질문만 하겠습니다. 그 증인의 그 답변, 그 특전사와 수방사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에 그 피고인 윤석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것도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으로 해서 국회하고 선관위 정도만 보내고 최소한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병력을 최소해서 하고 계엄 선포하고 난 이후에 투입을 해라. 계엄 선포 전에는 투입시키지 마라. 이렇게 지침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5항, 76항 저희 합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이 증인의 보고를 듣고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는 취지의 반응을 보인 사실이 있습니까? 예, 뭐 대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77항입니다. 피고인 윤석열과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군을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고자 한 것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일단 보관은 그렇게 가졌습니다. 보관을 가지셨고 실제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이 투입된 사실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78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증인께서 그 피고인 윤석열에게 답변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그거 말씀을 드린 것. 예, 다시 기억이 한번 그 법정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뭐가 필요하냐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국민 담화문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계엄 선포문, 왜냐하면 국무회의 의결할 때 필요하니까 계엄 선포문하고 선포문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에는 포고령은 미리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79항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자 피고인 윤석열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그게 준비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혹시 몰라서 과거 자료를 보고 제가 그냥 초안 형태로 준비가 돼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 윤석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사실 뭐 이렇게 막 통상 이렇게 참모들 뭐 수석이나 비서관들 보고 들어와서 보고를 받으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면 법전까지 옆에다 두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단어까지 다 따지시면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럴 것에 대비해 가지고 사실은 좀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도 했었는데 의외로 그냥 대충 이렇게 훑어보시고 크게 뭐 지적하지 않으시고 뭐 제 기억에 몇 가지만 지침을 추가적으로 주시고 크게 수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포고령 관련해서 지침을 주신 거는 저거 뭐지?
통금 시간 제가 통금을 이렇게 넣었었거든요. 그 보시더니만 이 통금은 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겠다. 계엄을 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면 그건 안 맞다. 그러시면서 이거는 통행 금지는 빼자. 그래서 뺐던 기억이 있고요. 나머지 대국민 담화문에 뭐 문구 몇 개 수정하시는 거 외에 있었고 크게 뭐 손대시거나 이렇게 하신 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80판 가운데 질문은 생략하고 그 마지막 질문 약간 변형하겠습니다. 그 야간 통행 금지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윤석열이 보고 당시에 별도 언급은 없었다는 건가요? 뭐 언급이 없었다기보다 그거는 통행 금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상징적인 거니까 내가 손대기 시작하면 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합시다 이런 뉘앙스로 좀 가볍게 보시더라고요. 저 사실 굉장히 엄중하게 보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상외로 굉장히 가볍게 보시면서 한 가지만 통행금지 부분만 지적하시고 수정했습니다. 81항입니다. 그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한 보완 사항은 피고인 윤석열에게 언제 다시 보고하셨습니까? 수정해서 그 다음날 2일날 저녁에 보고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보완 사항을 보고받은 피고인 윤석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 뭐 수정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을 때는 특별히 추가 지침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82항 제시는 조금 나중에 하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윤석열이 이 사건 비상계엄은 야당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이른바 메시지 계엄이었고 계엄 선포 이후 곧바로 야당에 의해 계엄이 종료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 여쭤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뭐 대통령님의 마음까지 심중까지 읽기는 그렇지만 다만 이제 말씀하시면서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할 때 병력과 관련한 얘기할 때 뭐 3,000명에서 5,000명도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몇백 명 가지고 말씀하셔서 제가 뭐 조금 결례를 범하긴 했지만 그럼 이게 무슨 계엄입니까? 라고 이제 제가 조금 따지듯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고자 하는 계엄은 지금까지 했던 그런 개념이 아니다. 좀 다르게 하고 싶다. 지금까지 그런 계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하고 말씀드렸더니 경종을 울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국회 거대 야당의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뭔가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서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다면 좀 가볍게 생각해도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 계시기 때문에 약간은 제가 이해는 했지만 깊은 속마음은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83항 생략하고 84항 여인영후의 사함기록 순번 94번 제 3389쪽 포고령 제1호 제시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번은 저희한테 주신 거랑 같은 거죠? 순번이 약간씩 다른 거 아닌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혹시 다르면은 다시 말씀 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또 말씀드릴게요.
증인께서 이 무렵 작성해서 그 피고인 윤석열에게 보고했던 그 포고령을 보면 제1항에 보면 국회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1항과 마지막입니다. 계속할까요? 예, 재판장님, 예, 재판장님 배희철 변호사입니다. 어디? 배희철 변호사입니다. 예. 예. 그 재판 진행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유병국 검사님이 지속 반복적으로 피고인 윤석열이 피고인 윤석열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본 재판은 방송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재판입니다. 이 재판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였던 원수였던 전직 대통령님의 예우를 지키지 않고 유병국 검사님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근데 윤석열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재판장님께서 명칭과 관련해서 예우를 지키도록 지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병국은 이렇게 무례한 말투로 왜 그렇게 무례한 말투로 유병국은 질문합니까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숙해 주세요. 유병국 검사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저희가 반대 신문을 할 때, 제 반대 신문을 할 때 저는 꼭 박옥수 특검본님이라고 예우를 갖춰서 질문합니다. 제가 박옥수는 왜 이렇게 질문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 재판장님께서 예우를 지킬 것을 지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정리할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요. 호칭 문제 가지고 지금 그렇게 따지실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나 각자 어떻게 호칭하느냐는 또 본인 뭐 인격적인 문제랑도 다 관련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뭐 유병국 검사님 뭐 물어보시는데 호칭 문제가 모르겠어요. 재판부에서 듣기에 좀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런 좀 적절하게 생각하셔서 이따가 변호인들께서 질문하실 때 또 적절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할까요?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요. 빨리 할까요? 피고인 예? 윤석열이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재판장님 하거나 서성검사입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공소장이라는 공문서에 나와 있는 정식 명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오히려 그 피고인 윤석열이라는 공식 명칭에 대해서 윤석열 피고인이라고 차라리 이야기했으면 폄하한다라고 좋겠고, 판단하시는 것은 서성검 베이철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것이 의견에 아닙니다. 불과한 것을 이런 공식적인 국격이 자리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불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공식 공문서인 알겠어요. 공소장이 나온 대로 국격이 얘기를 없습니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소송 지연의 한 전략으로 보이는 정도로 불필요한 이의 제기입니다. 따라서 공문서인 공소장이 나온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저희 특검의 의견이고, 또한 이제 그때그때 질문하다 보면 존칭을 또 붙일 때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 가치를 부여하셔서 판단하시는 것은 변호사님들이 조금 기우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이의 제기는 좀 제기되지 않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호칭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판장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정리해서 다시 이런 불필요한 이의 제기나 논쟁이 되지 않도록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할까요? 아유, 갈 길이 먼데 참. 계속해서 하시죠. 예. 예, 갈 길이 멀지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84항입니다. 다시 그 질문을 질문을 다시 한번 환기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이 무렵 작성해서 보고하셨던 이제 포고령 제1호인데 그 1항과 마지막 항을 보면 국회 활동과 정치적 결사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고령 제1호의 1항은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로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겠다는 내용으로 단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피고인 윤석열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경고성 계엄이라는 거하고 저거하고는 뭐 그게 연관을 지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엄은 계엄이고, 경고성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은 그 말씀에 따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85항 계속 제시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고령 제1호 5항은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6항은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시간 내에 계엄 해제를 예상한 조항들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계엄을 하는 사람이 저기다가 24시간 이내에 계엄을 끝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경고성 계엄을 하시는 것은 대통령님의 권한으로서 대통령께서 결심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연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86항입니다. 추가 기록 순번 168번 제 14,952쪽 헌법재판소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8에서 69쪽 제시합니다. 한 장씩 한 장씩이라고 하면 다른 건 또 뭐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증인께서 기재부 장관뿐만 아니라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경찰청장 그리고 국무총리 등의 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할 당시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에게 줄 계엄 관련 문건을 각각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셨는데 이와 같이 증언한 사실 있습니까? 네, 저기 뭐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해당 문건들은 피고인 윤석열이 관련 부처에 필요한 협조 사항이 있으면 협조 요청을 하라라고 지시해서 작성하신 내용입니까?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어떤 협조 사항에 대해서는 좀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부처에 계엄 관련 협조 문건을 작성하실 때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사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각 부처의 요청할 내용들은 증인께서 모두 정한 내용입니까? 네, 뭐 제가 나름대로 그동안 대통령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기록을 했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 90항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준 문건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셨습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솔직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이 좀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내용도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상황입니까? 워딩 한 가지 정도는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 각 부처 장관들에게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잘 통제해서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은 제가 넣은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에게는 그 계엄 관련해서 각 부처 장관들을 잘 통솔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취지십니다. 워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런 취지의 내용은 기억이 좀 하나 납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각 요청 사항은 피고인 윤석열이 진정으로 단시간 내 계엄 해제를 목적으로 했다면 준비를 할 필요가 없는 문건 아닙니까? 예. 예, 윤갑군 변호사입니다. 예. 그 방금 호칭과 관련해서 아이고 또 그냥- 호칭 얘기하시려고요? 아니, 예. 재판장님께 말씀드리는 예. 게 아니라 우리 검찰에 정중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의 입장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도 피고인 윤석열이 굉장히 귀에 거슬립니다. 그리고 원고에도 피고인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혹시 그게 특정을 해서 필요하다면 윤석열 피고인으로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예. 그 재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피고인으로만 호칭을 하고 노상원 피고인만 별도로 피고인 노상원 내지 노상원 피고인으로 그러시면 하겠습니다.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 뭐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쌍방이 뭐 그런 문제가 거슬리시는 게 해소가 된다면 재판부에서 양보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예, 계속할까요? 네, 시간 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91항 그 변경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비상계엄에 필요한 병력 규모와 비상계엄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절차 등을 문의하는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하고 선포문, 담화문, 포고령 등을 작성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92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오후경 그 곽종근에게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 얘기는 안 한 것 같고요. 다른 부대보다는 특전사가 행동에 옮겨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은 납니다. 93항입니다.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16시 53분 09초경부터 17시 06분 48초경까지 13분 39초간, 17시 06분 56초부터 17시 08분 14초경까지 1분 18초간 곽종근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곽종근은 증인으로부터 이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통화 내역이 해당 통화가 맞습니까? 아마 통화 기록이 맞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이어 2024년 12월 2일 저녁경 피고인이 증인의 비화폰으로 곽종근에게 전화하여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고 하였고, 증인은 전화를 건네받아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 그런 어떤 것까지 제가 다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92항 다시 한 번만 좀 물어봐 주시겠어요? 아까 답변이 좀 애매해서 예. 비상계엄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얘기한 게 맞는지 한 번만. 예. 다시 93.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계엄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및 수원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육군특수전사령부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 라는 워딩 중에 어떤 부분을 발언하시고 어떤 부분을 발언 안 제 하신 기억에는 겁니까? 비상계엄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쓴 것 같고요. 비상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대비 태세를 잘 갖추면 좋겠다. 그런 어떤 차원에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워딩은 제가 정말 오래돼서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 6개의 장소를 언급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정확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는 특전사가 준비하거나 이제 병력을 보낼 그 장소가 좀 많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맥락에서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은 없으십니까? 임무 수행이 좀 그 여러 가지 좀 특전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얘기를 했을 개연성은 있는데 솔직히 그런 내용을 어떻게 내가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제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95항 진행하겠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그 맨 위에 통화 내역 보시면 됩니다. 곽종근은 2025년 10월 30일 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024년 12월 2일 저녁 증인으로부터 비화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피고인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라고 말하고, 이어서 증인은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에 의하면 증인은 곽종근에게 2024년 12월 2일 22시 13분 52초에서 14분 44초까지 약 52초간, 22시 33분 8초에서 34분 45초까지 1분 37초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이 내용의 통화가 맞습니까? 근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다는 것까지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하는 것은 좀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96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화상회의 중이던 곽종근에게 전화해서 헬기를 특전사에 전개시켜 놓고 대비 태세를 갖춰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언제라고 말씀? 2024년 12월 3일입니다. 몇 시? 시간은 지금 정확하게 특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좀 중요한 것이 계엄 시간에 임박한 것인지 아니면 여유가 있는 시간인지를 제가 정확히 좀 96항은 생략하겠습니다. 97항입니다. 그 증인은 노상원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제가 신뢰하고 있는 후배 장군입니다. 98항입니다. 한남 유수지 공영주차장 입출차 내역이나
그 노상원에 대한 통신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노상원은 2024년 9월경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 안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으로 수차례 방문하면서 그 증인과 근무연이 있는 경호사무관 양호열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해 등록 없이 이른바 보안 손님 명목으로 출입한 사실이 있죠. 예, 뭐 그렇게 몇 차례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노상원에 대해서 등록 없이 수차례 출입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글쎄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이 계엄선포문이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 문건을 작성할 때 피고인 노상원의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까? 노상원 장군은 제가 필요할 때 항상 조언을 해주는 그런 그 장군이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막 개입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가끔 잘 좀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 계엄선포문이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 작성할 때도 그 피고인 노상원의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피고인 노상원의 의견을 반영을 한 바 있습니까? 근데 대국민 담화문 같은 경우는 내용을 뭐 잘 아시겠지만 보셨겠지만 그 대국민 담화문 내용에는 대통령님의 의중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노상원 장군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대통령님의 의중을 조금이라도 좀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작성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포고령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 자료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봤고 계엄선포문도 과거 자료에 보면 나옵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도움 받거나 할 그런 어떤 여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9항입니다. 증인은 노상원과 함께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해 중앙선관위에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앞에 부분은 제가 정확히 예, 증인은 노상원과 함께 정보사령부 및 방첩사령부 병력 등을 이용하여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설치 운영하고자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제2수사단과 관련된 그런 구성 준비는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뒷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100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0월 14일경 문상호에게 정보사령관 문상호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문상호 사령관에게 전화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10월 14일. 10월 14일입니다. 10월 14일 날 제가 문상호 장군하고 통화한 것은 노 장군을 통해서 제가 전달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문상호 장군한테 직접 제가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거는 필요한 거니까 노 장군 얘기를 잘 듣고 필요한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또 노 장군이 전임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또 네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받고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증인께서 그 문상호 사령관에게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아마 대량 탈북과 관련된 준비 지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지침이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증인이 전화해서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어라 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피고인 노상원이 어떤 일을 하기에 정보사령관인 문상호에게 피고인 노상원을 도와주라 라는 취지로 그 지시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이란 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노상원 장군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이런 워딩은 제가 쓴 기억이 없습니다. 노상원 장군 얘기를 잘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해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워딩을 제가 쓴 것 같아요.
예, 그 문상호 사령관께서 그렇게 증언을 하셔서 그래서 예. 그렇게 그 질문을 아마 드렸습니다. 뭐 이 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제 기억에는 노 장군 얘기를 잘 들어보고 필요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 101항입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오전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피고인 노상원과 만난 사실이 있으십니까? 언제? 12월 1일 오전입니다. 12월 1일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어떤 이유로 피고인 노상원과 만났습니까? 너무 오래돼서 솔직히 기억이 안 나는데 12월 1일 날 30일 날 아마 잠깐 왔던 것 같습니다. 왔나 아니면 통화를 했나 모르겠는데 만난 기록이 있습니까? 혹시 왔던 기억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때 왔을 때는 뭐 이 얘기하면 우리 노 장군한테 너무 가슴 아픈 얘기라 제가 안 꺼내고 싶은데 하여튼 뭐 가족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그 참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위로해주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저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로 왔던 게 30일이었거든요. 그리고 30일 날 와서 그런 얘기 나누고 고생했다 하고 하면서 제가 너가 그 좀 어려움을 당해서 못한 얘기가 있는데 내일 시간이 되면 잠깐 들러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 1일 날 왔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02항입니다. 피고인 노상원은 그 증인의 공관을 나온 직후 안산으로 이동해서 같은 날 12시 18분에서 58분경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문상호와 정보사령부 그 대령들인 김모, 정모에게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한 인원들 대기태세를 잘 유지해라. 김모와 정모는 기존에 지시했던 임무를 숙지하고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되면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 등을 확보해라. 믿을 만한 인원들로 10명 정도 준비해라. 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모두 증인과 함께 계획한 사항을 전달한 것인가요?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입니다. 증인의 공관에서 만난 직후에 12시 18분부터 58분경 점심경입니다. 점심경에 오전에 왔다 갔으니까 예.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30일 날 만나서 얘기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 와라 그래서 12월 1일 날 혹시 이런 비상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정보사에서 해야 될 역할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네가 전달해서 정보사령관한테 전달해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예. 103항입니다. 네. 증인은 2024년 12월 2일 오전경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성훈으로부터 비화폰 한 대를 전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12월 2일 날 12월 2일. 예. 마이크 좀 써주십시오. 몇 시쯤? 오전경입니다. 예, 하여튼 그래 전화 통화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 비화폰을 전달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비화폰을 전달받은 것은 저녁 무렵에 받은 걸로 기억하고요. 통화는 오전인가 뭐 했던 것 같고요. 그 누가 사용할 목적으로 전달받았습니까? 비화폰. 제가 추가 비화폰. 예. 추가 비화폰을 전달받은 것은 저는 나름대로 그때 추가 예비폰이 하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 가지 좀 제 머릿속에는 좀 필요성을 느낀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비화폰이 가끔 엉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엉켜버리면 대통령하고 통화하다가 통화가 안 되면 안 되니까 하나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합수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주요 직책자한테 하나 필요하면 줄 수 있겠다,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에 이제 제가 전화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저녁에 받아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노 장군이 마침 개인 폰이 비화폰이 없어갖고 개인 폰으로 전화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게 비상 상황이 생기면 노 장군이 뭐 큰 역할은 안 하지만 그래도
뭐 통화를 나하고도 하게 되면 이 비하폰이 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제가 노 장군한테 야 이거 네가 그 계엄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 가지고 쓰라 운용해라. 그러고서 이제 그 비하폰은 저하고만 통화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예, 백사항입니다. 해당 비화폰은 어떤 방식으로 피고인 노상원에게 전달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피고인 노상원한테 해당 비화폰을 건네주셨는지. 제가 경호처장한테 좀 그 예비폰 하나가 좀 필요한데 가능하냐라고 문의를 했고 그 경호처장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다. 좀 기다렸더니만 좀 이따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가능합니다라고 연락이 와서 그러면 예비폰 하나를 좀 보내달라. 그래서 이제 경호처로부터 예비폰 하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녁에 노 장군한테 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뒷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105항입니다. 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검찰에서 그 2024년 12월 2일경 증인으로부터 경호처 비화폰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고 김대경 지원본부장에게 확인 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증인의 요청대로 사용자 명을 테스트 예로 설정하여 양호열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을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06항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합니다. 예. 피고인 노상원은 2024년 12월 2일 17시 10분 54초경부터 17시 11분 20초경까지 26초간 증인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통화는 발신자가 피고인 노상원이 가지고 있던 테스트 예 전화로 확인이 되는데 비화폰을 제공한 직후의 통화가 맞습니까? 그게 개통 전화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점심경 국방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TF팀장인 준장 방정환에게 오늘 파견 명령이 있을 테니 A여단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명령이 하달되면 확인하고 이 기갑여단장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 기억납니다. 108항입니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합니다. 두 번째 칸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었어요. 통화 기록에 의하면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2024년 12월 2일 22시 09분 46초에서 11분 24초까지 1분 38초간, 22시 39분 14초에서 44분 8초까지 4분 54초간, 22시 44분 17초에서 45분 25초까지 1분 8초간 총 3회에 걸쳐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의 통화를 하셨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또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잘 태세를 갖추라 이런 취지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뭔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증인께서 이 통화를 하실 때 그 피고인이 같이 있었습니까? 아니 이렇게 오래 같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곽종근 증언에 의하면 아까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증인께서 피고인과 같이 있다가 그 증인의 비화폰 전화기를 피고인에게 건네줘서 같이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 여인영에게도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셨는지를 질문드립니다. 곽종근 장군하고는 그렇게 옆에 있으면서 한 건 맞습니다. 저는 이 통화 전체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그 특정한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도 그 곽종근 사령관하고 통화하고 약 5분 정도 뒤에 통화가 있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같이 없었습니까? 기억이 좀 정확치 않습니다. 109항 질문하겠습니다. 계속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07시 56분과 08시 59분경 여인영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일로 통화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통화했는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사실 나지가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통화인데 계엄 임무 실행과 관련된 통화는 아니었습니까? 아침 잠깐만. 예, 당일 아침 전화는 맞습니다. 예. 글쎄 이렇게 아침에 제가 마이크 좀 써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기억이 좀 나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0항 여인영회 3기록 순번 649번 제4292쪽 검찰단 2024 형제 169 여인영 SM901N 모바일 선별 자료 CD 중 11시 25분 20분경 생성 메모 제시하겠습니다. 아, 11시 25분 20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인영은 증인과 통화한 후인 11시 5분 저쪽 화면 보시면 됩니다. 11시 5분경부터 11시 9분경까지 곽준구가 통화하고 그 직후인 11시 25분 20초경 최초 지시라는 제목하에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 임무를 개시함, 포고령 작전계획에 의거 조치할 것, 국정원, 경찰, 조사본부 등 모든 정보수사기관은 합수본부장 명에 따를 것임, 참모장은 의명 합수본부로 전환 준비 등의 메모를 작성을 했는데 이는 증인이 여인영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했기 때문에 여인영이 이를 정리한 거 아닙니까? 저 내용을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것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참모장은 의명 합수본부 전환 준비하라. 이거는 뭐 사령관이 알아서 할 일인 것 같고요. 포고령을 작전계획에 의거해서 조치하라. 이것도 제가 뭐 얘기할 사안도 아닌 것 같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사실 예외적인 상황에서 발생을 저거는 하는, 아마 사령관이 자기 나름대로 임무를 혹시 상황에 대비해서 정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듭니다. 네. 예, 추가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평시에는 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인데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 역할을 맡는다고는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저와 같은 메모를 작성을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의지라기보다는 증인 등의 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이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거나 전달한 바 없습니까? 우리 군인들에게는 항상 명시된 과업이 있고 추정된 과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과업은 상급자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임무가 부여되는 것을 이제 명시된 과업이라 하고요. 그 상급자로부터 받은 명시된 과업에서 추정된 과업을 본인이 염출해 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이제 본인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상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 대비 태세를 잘 갖추라 라고 한 것이 제가 명시된 과업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저렇게 정리한 것은 방첩사령관으로서의 추정된 과업을 염출해서 정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인영 사령관한테 대비 태세 유지하라 아니면 비상에 대비하라 그런 취지의 말은 하신 사실이 있으신다는 건가요?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111항입니다. 여인영회 3기록 순번 649번 4292쪽 메모 중에 12시 43분 55초에서 13시 33분 58초까지 메모 출력물 제시하겠습니다. 메모 내용을 보면 이제 계엄사 구성, 주요 지시, 강조사항 확인, 과학수사실, 정보보호단은 부정선거, 여론조작 수사본부 지휘를 받을 것,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사이버조사 전문팀을 파견, 참모장은 경찰 조사본부로부터 각 100명씩 수사관을 파견받을 것이라는 메모가 작성이 돼 있는데 이는 증인이 여인영에게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실시할 사항들을 구체화하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닙니까? 저게 전형적으로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죠. 좀 더 위로. 예, 본문 내용이 보이도록. 아래쪽 내용 보시겠습니까? 아니요. 본문 내용이 보이도록. 밑에.
예, 예. 이 본문 내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 그 밑에 보면 본문 내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뭐 저런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추정된 과업을 본인이 정리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팍 들거든요. 한번 잘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메모 내용에 대해서는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보고받을 사안도 아니고 보고할 의무도 없고 본인이 판단해서 본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113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13시 43분 45초경부터 48분 22초경까지 여인영 사령관이 이 메모를 작성한 직후인 시간에 경호처 비화폰을 이용해서 여인영 사령관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사유로 통화하셨습니까? 언제라고? 13시 43분 45초경부터 48분 22초경까지인데 비화폰 통화 내역 다시 제시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통화를 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는 게 무리 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예, 취지십니까? 예. 114항 이어서 비화폰 통화 내역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114항입니다. 예. 증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2024년 12월 1일 14시 21분 24초경부터 29분 49초경까지 이어 14시 29분 59초경부터 44분 17초경까지 합계 22분 43초간 통화하고 같은 날 19시 57분 32초경부터 20시 00분 57초까지 그리고 20시 01분 8초경부터 3분 31초경까지 합계 5분 48초간 통화하셨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에 관한 통화였습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일반적인 대비 태세에 관련된 내용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15항 조지호 김봉식 기록 순번 817번 만 118쪽 이진우 개인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아마 몇 번 보셨을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성해 보았습니다라는 제목 하에 메모인데 이 메모는 이진우 사령관이 2024년 12월 2일경 작성한 메모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억나지 않습니다. 116항입니다. 이진우 사령관이 작성한 내용은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이 실시되고 있다는 상황 전파 시 전 장병 TV 시청과 지휘관 정위치 전 부대 장병 개인 휴대폰 통합 보관 조치 및 영내 사이버방 인터넷망 폐쇄 지시 출동 모 TF의 흑복 안면 마스크 착용 칼라 태극기 부착 쇠지렛대 망치 톱 휴대 공포탄 개인 불출 특정 경비구역 경계병력 1경비대대 의명 출동 준비 위병소 폐쇄 시행 등의 지시 그리고 장관님 모모 회의 종료 이후 수호신 TF 출동 대테러 초동조치부대 선투입, 본관 배치 및 후속부대 투입, 모 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의 병력 세밀 배치, 필요시 서울시장 경찰청장 공조통화 실시, 작전 중간보고 장관님 등의 내용이 확인이 됩니다. 이에 의하면 증인께서는 전날 이진우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비상계엄 선포 후 수방사의 행동조치에 관해서 보고할 것을 지시를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글쎄 제가 그 비상계엄을 직접 언급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잘 갖추라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명시된 과업에 대해서 아마 수방사령관은 저런 어떤 추정된 과업을 염출해서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7항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이진우 사령관에게 2024년 12월 2일 22시 12분 46초에서 13분 26초까지 40초간, 22시 35분 05초에서 36분 37초까지 1분 32초간, 22시 37분 10초에서 38분 50초까지 1분 40초간 총 3회에 걸쳐서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이건 역시 아마 비상 상황에 대비해서 대비 태세를 잘 갖추라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비상 상황이 되면 어디 부대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합니다. 118항입니다. 계속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1시 46분 35초경 이진우에게 전화 통화를 한 사실 있으신가요? 네. 이진우 사령관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부터 부대에서 대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증인은 위 계획의 실행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는 아마 제가 이게 3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임박했기 때문에 제가 좀 대기를 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임박했다는 말을 이진우 사령관한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었어. 그 얘기까지는 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이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한 사실이 없으신 건가요? 기억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119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2024년 12월 3일 19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경찰청장 조지호와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을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무엇을 이유로 경찰 수뇌부를 안가로 불러서 만났습니까? 그거는 앞으로 있을 계엄 상황에 대비해서 사전에 좀 논의하기 위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피고인께서 그 조지호와 김봉식에게 뭐라고 말을 하셨는지 그 기억나는 대로 진술할 수 있습니까? 아유, 워낙 오래돼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좀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피고인께서 그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다. 종북 좌파 세력, 반국가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에 대한 탄핵이 수십 차례 남발되고 있고 정부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밤 22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해야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습니까? 뭐 대통령님께서 그런 어떤 취지의 말씀은 계셨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근데 정확한 워딩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것인데 많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것이다.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피고인께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했는지 대통령님께서 하셨는지 기억이 정확지 않습니다. 그러한 발언 자체는 있었다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었죠? 그 계엄군이 국회에도 갈 것인데 경찰이 나가서 국회 통제를 잘해달라. 아, 예. 제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121항입니다. 예. 증인께서는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A4지로 된 문서를 한 장씩 나눠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해당 문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그 공간에서 각 부처 장관들 협조사항 할 때 경찰청장들 그 같이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122항 한꺼번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문서에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비상계엄, MBC,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한 시간과 장소 등 비상 등의 내용이 기재가 돼 있었습니까? 그런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할 수가 없습니다. 123항 추가 기록 순번 168번 제 14952쪽 증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조서 96에서 97쪽 제시합니다. 그 증인께서는 질문에 그 여기에 보면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내용으로 적혀 있다 그래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시고 앞에 숫자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뒤에 장소가 민주당사, 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방송사, MBC, 여론조사 꽃 적어서 주신 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마 기억을 정확히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꽃하고 뭐 이런 게 라는 취지의 그 답변을 하신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런 취지로 증언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때 했다면 기억이 아마 그때가 더 정확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수가 있을 텐데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시는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하신 사실 있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는 뭐 최대한 기억이 나는 대로 했을 수도 있는데 저 내용을 보니까 그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글쎄 저것도 좀 제대로 답변을 증인의 기억에 나는 대로 증언한 사실은 있습니까? 네 기억나는 대로는 했습니다. 예, 124항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누구와 언제 어떻게 수립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임의로 제가 판단해서 한 겁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그 경찰청장들에게 나누어졌습니까? 네? 이 문서를 만드시고 이 내용은 문서 아닙니다. 만드신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에게는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125항입니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합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1시 49분 04초경부터 49분 26초경까지 22초간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어 21시 49분 37초경부터 50분 21초까지 44초간 김봉식 서울청장과 각각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용이 확인되는데 어떤 통화를 하셨습니까? 글쎄 기억이 안 납니다. 당시에 22시 그 국회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보면은 22시에 임박한 상황에서 각각 계엄이 늦어질 것 같으니 경찰에서 대비를 해달라는 취지의 통화 아니었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6항 계속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에 의하면 증인은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에게 2024년 12월 1일 12시 50분 50초경부터 52분 42초경까지 1분 52초간, 12월 2일 22시 15분 04초경부터 55초경까지 약 51초간 각각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어떤 통화 내용을 했는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12월 1일 12시 50분 50초경 통화는 그 12월 3일 16시경 국방부로 호출하기 위한 통화 아니었습니까? 글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12월 3일 16시경에 그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현안 보고 받은 사실 있습니까? 언제? 그 12월 3일 16시경. 있습니다. 128항입니다. 박안수로부터 현안 보고 받은 뒤 21시 40분경 국방부 장관 접견 대기실로 와 있어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29항입니다. 그 12월 2일 그 22시 15분 경에 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통화한 내용이 아까 그 보여드렸듯이 확인이 되는데 그 현안 보고 전날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통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글쎄 제가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기억하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참모를 한 명 추가로 데려오라 뭐 이런 취지의 통화는 없었습니까? 글쎄 현안 기억이 보고에 배석할 참모. 그런 얘기는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추가 질문 드립니다. 네. 위 각 통화는 아까 그 비화폰 통화 내역 보셨듯이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와 통화하던 중에 이제 이루어진 통화입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함께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기로 마음먹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통화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21시 30분에 오라고 했던 이유가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21시 40분경에 이제 국방부 장관 접견 대기실로 오라는 이유가 계엄사령관 임명 통보를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0항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를 기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2024년 12월 3일 22시 그 시간이 원래 H아워 맞습니다. 맞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한데 2024년 12월 3일 21시경까지 대통령실로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 통일부 장관 김명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그리고 국무위원이 아닌 국정원장 조태용만을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들만 부른 게 아니고요. 이런 어떤 계엄 관련해서 업무 협조를 해야 될 분들 우선적으로 모셨고 나머지는 후속적으로 모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무회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 관련해서 대통령님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니까 협조가 필요한 분들은 먼저 와서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러고 굳이 협조할 사항이 많지 않은 분들은 또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뒤에 이렇게 모시는 걸로 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차적으로 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각 국무위원들에게는 어떻게 연락하셨습니까? 제가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께서 직접 국무위원들에게 연락한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준비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셨습니까? 계엄 선포문을 준비했었습니다. 선포문 외에는 더 준비를 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예, 뭐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건 뭐 특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조치해야 할 사항들을 문서로 작성 출력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한 바 있습니까? 그거는 미리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리 전달했다는 게 언제 전달했다는 겁니까? 국무회의 하기 전에. 국무회의 하기 전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협조해야 될 분들은 먼저 보셨다고. 예. 그때 제가 그럼 도착하는 순서대로 그럼 미리 교부를 한 겁니까? 대통령실에 온 인원들이 그때 국무총리하고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이렇게 이런 분들 오셨는데 제가 직접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무총리님한테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대통령님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주셨는지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제 그 전달 과정을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135항입니다. 조지옥 임봉식 기록 순번 302번 제4046번 4046쪽 기획재정부 장관 제하 비상계엄 대통령 지시사항 문건 4번입니다. 당시 증인께서 저기 서류 보시면 됩니다. 아까 오전에 증인께서 직접 작성하신 서류가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신 서류인데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교부한 문서 4번이 맞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문건을 최상목 장관에게 교부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이 문건을 최상목 장관에게 교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하고 이제 얘기한 것은 평상시 대통령님하고도 얘기가 이제 교감이 됐던 내용 포함해서 했던 것인데 예비비 저거야 뭐 기본적인 것이고 국회 관련한 보조금, 지원금 저거는 이제 국회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지원금,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시민단체에 대해서 예,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국가 단체나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단체 또는 이 종북 어떤 단체,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종북 단체 이런 데도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이 나가는 지원금, 보조금을 차단해라 이런 어떤 의미에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비상입법기구 그거는 제가 헌재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긴급재정입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기구를 기재부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좀 편성하라 이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137항입니다. 여기 예비비를 확보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뭐 계엄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들어갈 예상치 못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예비비를 확보를 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138항 첫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국회는 입법부로 행정부와 독립이 되어 있는 입법부인데 그 예산은 독립해서 국가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떻게 국회의 자금을 차단하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나가는 예산이 기재부에서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139항은 생략하고 대체 질문하겠습니다.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발령을 위한 그 기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경우 헌법 제76조상 내후 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어떻게 충족이 되는 거였습니까?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님께서 평상시에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정부 여당에서 발의한 국민 경제, 민생과 관련된 민생 회복에 관련된 그런 법안, 그와 관련된 법안 이런 것들이 거의 100건이 넘는다는 말씀을 저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것들이라도 좀 통과가 되고 하면 우리 국민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텐데 이런 어떤 법안들이 민생 법안이나 국민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 잡기에 잡혀가지고 완전히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으니 참 너무나 가슴 아프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회가 되면 그때는 정확한 워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긴급 비상 입법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입법 기구를 기재부에다 만들어서 이런 어떤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 기억을 살려서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 경제명령 발령의 요건으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국회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40항입니다. 문헌을 보면 국가 비상 입법 기구로 지금 문구는 되어 있습니다. 긴급 경제 명령과는 이게 괴리가 있는 문구인데 어떤 근거로 국가 비상 입법 기구를 긴급 재정 경제 명령으로 해석하시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님께서 그런 어떤 민생 법안이나 이런 어떤 경제 법안 이런 것이 막혀가지고 우리 국민의 삶이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긴급 재정 입법 이런 어떤 그때는 사실 용어를 정확히 제가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입법 기구라는 표현을 제가 쓴 건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긴급 재정 입법권이더라고요.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해서 기재부에 구성해서 필요한 어떤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내에 별도 조직이 필요할 정도로 대량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까? 굉장히 저는 대통령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고 정말 참 마음 아파하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저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고인과 증인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이고 증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계엄 상황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를 하는 국가비상 입법기구와 같은 조직은 필요 없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거는 나중 문제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검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고성 계엄으로서 빨리 끝나면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혹시 빨리 저게 이루어져서 그 국민 경제를 위해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문헌대로 국회를 해산하고 이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네? 국회를 해산하고 그 이를 대체할 입법기구를 만들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까? 대통령님께 국회 해산권이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141항 가기 전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총리고 국무위원 서열상 국방부 장관보다는 선순위에 계시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지금 그 지시사항처럼 보이는데 이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께 보고 없이 교부를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거는 협조 사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문헌을 보면 보고할 것, 완전 차단할 것, 편성할 것에서 이 지시조의 문구인데 이 내용을 지금 최상목 장관에게는 이 내용을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교부를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상목 장관에게 그 내용 설명한 적은 없다는 겁니까? 네, 만나질 못했습니다. 최상목 장관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저것도 전달도 대통령님께서 못하시고 아마 실무자를 통해서 제가 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41항입니다.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도착해서 피고인과 증인의 비상계엄 계획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도착해서 피고인과 증인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을 때 국무위원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글쎄 개개인적으로 무슨 반응이나 개개인적으로 했던 발언이나 이런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적으로 먼저 와서 총리님을 비롯한 장관님들, 먼저 온 장관님들의 이런 어떤 사전 심의 과정은 정말 자유롭고 치열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42항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가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건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하여튼 자유로운 어떤 의견 개진, 치열한 의견 개진이 있었고 대통령님께서도 계엄의 필요성과 그 당위성에 대해서 또 말씀하신 것도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143항 추가 기록 순번 1225번 4401쪽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43쪽 제시합니다. 재판장님, 예.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동 피고인 녹취서인데 정의신문 녹취서입니까? 피고인 신문이고 이 부분은 해당 공판 절차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 피고인 신문이요?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말이 좀 끊어져서 그런데 사실은 3시간 정도 이제 진행됐는데 저 진도가 지금 너무 느립니다. 조금 더 필요한 것만 약간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질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꼭 지금 이 사건이랑 관련 없는 내용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검사님이 다 생각이 있으셔서 준비하셨겠지만 조금 조금만 속도를 조금만 더 내주십시오. 계속할까요? 예. 네, 진행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5년 11월 24일경 자신에 대한 피고 사건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봐서 경제 그리고 대외 신인도 이런 것들이 망가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정말 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계엄하고는 같이 양립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증인도 목격한 바 있습니까? 글쎄 다시 또 말씀드리면 개개인별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은 제가 기억이 좀 안 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자유롭고 치열하게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44, 145, 146항 합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비상계엄 선포는 외교적 영향뿐만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한 바 있고, 기재부 장관 최상목은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런 내용을 들은 바 있습니까?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47항 생략하고 148항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기록 순번 1221번 4150쪽 최상목 증인신문 녹취서 19쪽입니다. 최상목 장관 증언 내용으로 대통령께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로 안 됩니다. 등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으로서 결정을 한 거다.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이 내용 들은 바 있습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149항입니다. 피고인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는 지시가 기재된 문서를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피고인께서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관계를 안정화시켜라라는 지시가 기재된 문서를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까? 하여튼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문서는 전달하도록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151항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 기록 순번 168번 제 14952쪽 증인에 대한 헌법재판소 증인신문조서 96에서 97쪽입니다. 신문사항에 있는 내용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행안부 장관 쪽지에 적혀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라는 내용에 경찰하고 똑같았습니다라고 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저기 그렇게 지금 기록이 돼 있다면 맞을 겁니다. 150항입니다. 피고인께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게 24시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가 기재된 문서를 보여준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 무슨 내용인지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서류는. 아니 그게 아니고 방금 검사님 말씀하신 그 워딩을 제가 길어서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좀 천천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좀 비춰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증인신문 조서를 보여달라는 취지십니까? 아니, 아니면 방금 질문? 뭐 24시에 뭐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문사항 질문이어서 제가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24시경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가 기재된 문서를 피고인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보여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워딩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4시까지 24시에 뭐 언론사 뭔지 모르는 뭐가 어디가 모르겠는데 뭐 언론사 뭐 봉쇄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었다면 언론사를 봉쇄하러 24시에 봉쇄를 하라고 돼 있었다면 언론사를 봉쇄하러 간 경찰이든 군 부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었습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을 답변으로 가름하시겠다는 아닙니다. 의미십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그게 없었다면 이것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다면 어느 부대든지 간에 군 부대, 뭐 특전사의 어느 부대든 수방사의 어느 부대든 아니면 경찰의 어느 부대든 어느 부대에 이러한 임무가 부여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없었다면 이 문구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리고 단전 단수 하라고 했는데 단전 단수 실제로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항 자체는 허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뭔가 아무리 봐도 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그냥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이상민 장관 152항입니다. 증인은 이상민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23시 37분경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전화하여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후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뉴스공장 등의 언론사를 언급하며 24시경 경찰이 투입되고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라는 취지로 그 발언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사실을 잘 모르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이 진짜 있었다면 어느 부대든 출동은 안 했더라도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가 아예 없었다면 이 자체는 계획이 아예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언론사를 가서 뭐 점령하고 하는 이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최소한. 제 머릿속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 내 머릿속에는 그러면 그런 어떤 언론사에 점령을 하라는 그런 계획이 없었으니 당연히 군부대든 경찰이든 임무를 안 줬고. 근데 그게 왜 얘기가 나오지? 그게 제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3, 154항은 합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5년 11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군대도 지금 대기 중인 것이냐라고 증인에게 질문을 하자 증인의 답변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대통령님이 오랜 고뇌 끝에 깊은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이니까 국무위원들은 따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55항입니다. 이에 증인은 이미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언론에도 22시에 특별담화가 있다고 이미 얘기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유사한 취지로 얘기한 기억은 있습니다. 156항입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정족수에 대비해서 몇 명이 있었습니까? 11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족수에 딱 맞춰서 있었습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국무위원 전원이 아닌 최소한의 국무위원들만 소환하신 이유는 뭐였습니까? 글쎄, 뭐 그거는 제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157항 첫 질문 생략하고 그 두 번째, 세 번째 하겠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의안이 제출이 됐었습니까? 계엄 선포문을 의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식 의안으로 등록해서 제출했습니까? 그 여러 가지 뭐 상황이 긴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형식을 따지고 그렇게는 하진 못했습니다. 당시 회의록이 작성이 됐었습니까?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8항입니다. 그 피고인께서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장관이 도착하자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이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이 계획을 바꾸면 모든 게 다 틀어진다. 이미 언론에 다 얘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정확한 제가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뭐 그런 어떤 취지의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59항 제시 없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했는데 사실대로 증언했습니까? 부서를 하지 않았다. 그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하지 않았다. 언제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부서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제시를 하겠습니다. 추가 기록 순번 168번 14,952쪽 증인신문조사 113쪽입니다.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에 대한 답인데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부서가 뭐지? 부서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서명하시면 국무총리와 해당 장관이 그 서명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법률 공포 등에 있을 때. 예.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항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에서 27분경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비상계엄 선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160에서 162항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63항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에 선포의 이유, 계엄의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계엄 사령관 등이 공고가 됐습니까? 공고하라고 제가 대변인한테 전해준 것으로 기억합니다. 164항하고 165항 합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 기록 순번 1018번 32,126쪽, 전학유 증인신문조서 59쪽, 61쪽 제시하겠습니다. 전학유 전 대변인은 그 법정에 출석해서 증인께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주시면서 언론에 좀 알려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진 촬영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성격상 언론에 알릴 사항이 저희가 언론에 알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 릴리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자 증인께서 그럼 대통령실에 빨리 알려줘라라고 해서 대통령실에 전화를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러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전학유 전 대변인은 한편 이 법정에서 장관님께서 내가 대통령실에도 그걸 주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 대통령실에도 같은 문건을 건네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166항입니다. 해당 선포문이 국회 문서로 통고가 됐습니까? 어디 국회예요? 예. 그건 통고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67항입니다.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년 12월 3일 22시 28분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시 박안수, 곽종근, 여인영, 이진우 등 이 사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지휘관들은 어떻게 소집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주요 지휘관들은 어떻게 소집하셨습니까? 화상으로 소집했습니다. 별도로 군사보좌관 통해서 전화로 들어오라고 소집한 사실은 없습니까? 일부는 들어오라고 했고 일부는 화상으로 소집했고 그렇습니다. 169항, 170항 생략하겠습니다. 171항입니다. 여인영 외삼 순번 221번 4630쪽 상황보고서 내 증인의 발언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위 회의에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하다람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단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목, 책임진다면 장관의 목, 오로지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 혹은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기 지시된 사항 관련 이행, 제한사항 확인 및 준비되는 대로 이행 지시. 이러한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기 지시된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지시를 하달했다는 겁니까? 대비태세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저 끝나자마자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어떤 통화를 했습니까? 안보폰으로 전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173항입니다. 2024년 12월 1일경부터 곽종근에게 국회와 선관위 등 6개소에 병력을 보내도록 지시하고 여인영에게는 아까 제시했던 최초 지시 메모와 같은 내용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등 비상계엄 시 조치사항을 지시하고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의명, 행동화 절차를 구상해보았습니다라는 조치사항을 보고받는 등 기지시사항을 미리 전달하고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각 사령관들에게 각각 이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하고는 또 이 결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대비태세에 관련된 상황하고 비상계엄 시에 수행해야 될 임무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제가 화상회의를 빨리 끝내고 특전사령관하고 수방사령관은 빨리 지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하고
안보폰으로 통화를 좀 하자. 그래서 아마 통화를 바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통화하면서 제가 임무를 주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74항입니다. 이어 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차장 정진파를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차장 이재식을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으로 각각 임명하고 계엄상황실 설치를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계엄사령관한테 제가 설치하라고 임무를 줬습니다. 이 세 명을 각각 그 계엄사 지휘부로 임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기조실장은 뭐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재식 장군이 기조실장 임명된 사실은 맞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증인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주재 후 갖고 있던 대봉투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라는 문건을 꺼내 박안수에게 주며 발령하도록 명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176항 생략하겠습니다. 177항 박안수는 법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증인에게 제시했다고 증언하고, 합참 계엄과장 권영환도 평소 법무 검토를 거친 포고령과 비교해서 이질적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해당 포고령 내용의 적법성에 대해서 법무 검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법무 검토를 받았다고 하기보다 저는 뭐 대통령님께서 누구보다도 뭐 이 법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또 항상 모든 보고를 할 때는 법전을 항상 두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보신 걸 저는 뭐 법무 검토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78항 생략하고 179항, 180항 합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용현 기록 순번 956번 8097조 국방부 일반명령 제시하겠습니다. 비밀 내용들이 있어서 좀 빈익 버전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에게 국방부 인사명령을 교부하면서 그 내용대로 인사명령을 내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준장 구사매를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방정환을 부단장으로, 대령 김상용을 수사 1부장, 대령 김모를 수사 2부장, 대령 정모를 수사 3부장으로 각각 임명하고, 수사 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 2, 3부에 정보사 소속 요원 20명을 각각 수사관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일반 명령은 누가 작성한 겁니까? 제가 했습니다. 증인께서 혼자 작성하신 서류입니까? 저 정도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저게 명단 같은 경우는 저기 받아놓은 명단이 있어서 그게 컴퓨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 복사해서 바로 집어넣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뭐 소요는 없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단들은 누구한테서 받아서 작성한 겁니까? 11월 말경에 제가 그 노장군 통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통해서 받은 명단을 토대로 이걸 작성했다는 겁니까? 예, 저기 수사요원들은 그렇습니다. 저 위에 내용들은 제가 했고요. 182항 생략하고 183항 질문하겠습니다.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서 군사경찰로 구성된 수사 1부 외에는 수사 경험이 전무한 사람들인데 제2수사단 수사관으로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임명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제2수사단을 이렇게 구상했던 것은 나중에 이제 합수부가 구성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수사하는데 인력 소요가 많이 소요될 텐데 아무래도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그 수사단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정보사에다가 제가 임무를 부여할 때도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 선관위 서버실을 선점해서 이게 서버가 유출되거나 훼손되거나 하지 않도록 선점을 했다가 그걸 이제 방첩사가 오면 인계해라 하는 거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합수부가 구성되면 합수부 통제하에 수사 지원 임무를 수행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보사의 임무는 매우 단순하고 아주 인력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큰 임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한 겁니다. 184항 생략하고 185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 명령이 발령이 됐습니까? 네? 이 명령은 발령이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간에 아마 그 오영대 인사기획관이 제가 막 정신없어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명령을 지금 내기가 좀 제한된다는 얘기를 하길래 알았다 하고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186항입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2024년 12월 3일 22시 47분경 육군본부 정보작전 참모부장 조종래 소장에게 전화하여 부장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 과장 각 2, 3명씩 모아 올라오라고 지시한 사실 있죠. 예? 누구를?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 참모들을 그 합참으로 올라오도록 지시한 사실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이재식 그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에게 계엄사령부 2실 8처를 구성할 군인과 군무원을 소집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관여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188항 생략하겠습니다. 189항입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가 시작되자 2024년 12월 3일 22시 25분경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에게 전화하여 경찰 기동대의 출동 대기 상황을 확인하고 22시 31분경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기동대 배치를 보고한 다음 22시 35분경 무전망을 통해 기동대 지휘관들에게 7일 기동대는 국회 1문 정입, 87 기동대는 국회 2문 정출, 27 기동대는 국회 3문, 34 기동대는 4, 5문, 4, 5 기동대는 6, 7문에 배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5, 6기동대를 비롯한 총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 앞에 각 배치한 다음 국회 경비대원 전원의 근무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는 바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190항 생략하고 191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가 증거 순번 180번 제 16,004쪽 이하 증인신문조서 8차 김봉식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의 헌법재판소 발언입니다. 가운데 부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장관이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에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딱 D타임이 되기 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외곽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가 봤고 사실은 국방장관이 국회 외부 경비를 위해 경찰에게 부탁을 직접 하는 게 맞겠다 해서 그날 자리가 만들어져서 두 분이 오셨던 것 같고 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국회 주변과 담장 내 경력 배치는 증인과 피고인 그리고 조지호 김봉식 각 경찰청장 등 4명의 그 4명의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이 맞습니까? 4명의 뭐에 의해서? 그 4명의 협의 내지 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어떤 그 전체적으로 이제 임무가 딱 부여돼 있어서 경찰은 국회 외곽 중심으로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군은 이제 본청 이렇게 시설 위주 이렇게 지금 딱 임무가 부여되다 보니까 임무가 구분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경찰 배치에 대해서도 증인과 피고인 그리고 두 경찰청장 간의 논의에 의한 사실은 맞다는 거죠. 심도 있는 논의는 없었고요. 같이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겠느냐 하는 정도의 토의는 논의는 있었습니다. 192항입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2024년 12월 3일 22시 46분경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을 통해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은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고 그 결과 경찰 무전망을 통해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는 지시가 하달이 됐는데 이는 증인과 피고인 그리고 두 경찰청장 간 논의 사항의 결과인가요? 경찰 상황은 제가 또 정확하게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 193항 생략하겠습니다. 194항입니다. 증인은 합참 지하에서 계엄군을 지휘하면서 국회 상황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까?
뭐 보고받는 것도 많고 또 통화도 많이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보질 못하고 중간중간에 봤던 것 같습니다. 당시 비디오월의 국회 상황이 그 언론으로 보도되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까? YTN인가 연합뉴스인가 이렇게 켜져 있어서 가끔 이렇게 하다가 중간중간에 보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195항 경호처 비화폰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17분 58초경부터 23시 18분 32초경까지 34초간 비화폰으로 박한수에게 전화하고 이어 증인에게 23시 21분 17초경부터 46초경까지 29초간 통화했으며 증인의 비화폰은 23시 22분 8초경부터 23분 19초경까지 1분 11초간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통화가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바 있습니까? 워낙 많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나하나를 못하게 것 같습니다. 이 통화는 피고인께서 박한수에게 포고령 발령 사실을 확인하고 증인께 포고령 발령 사실을 알려주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라 라고 지시하고 증인께서 박한수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피고인과의 통화에 대해 보고받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언하도록 요청하라고 지시한 일련의 통화 아니었습니까? 국회에 뭐 하라고? 경찰을 증언하라. 증언하라? 예. 그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국회에 경찰을 증언하라는 것은 일시 출입 허용을 해제하고 재차 차단을 지시한 거 아닙니까? 네. 일시 출입 일시로 그 국회의원 등 그 출입증 소지자에 대한 국회 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그거를 중지하고 전면 차단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경찰 상황은 제가 관여한 게 없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198항입니다. 증인은 증인의 비화폰을 이용해 박한수로 하여금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국회에 경찰을 증언해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 증인의 비화폰을 이용해 박한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전화번호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증인의 비화폰을 박한수 계엄사령관한테 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국회에 경찰을 증언해주고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여튼 연결해줘서 박한수 총장이 통화하는 것은 제 기억이 납니다. 199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 그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3시 27분경 비화폰으로 증인에게 전화해서 그 23시 28분 13초경까지 통화를 하고 증인과 김봉식 그 서울청장 간의 통화 내용도 23시 28분경부터 23시 29분 14초경까지 통화 내역이 있고 피고인도 23시 28분경부터 23시 29분 25초경까지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하는 내용이 확인이 되는데 이는 모두 국회를 재차 전면 차단하거나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등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라는 지시의 일환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국회 외곽에서 의원들이 통제되고 있다는 얘기는 듣질 못했습니다. 200항은 생략하고 201항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6분경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은 서울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고 지시한 뒤 23시 54분경 직접 무전망을 들고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 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 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 피고인과 증인의 요청 사항에 따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 결과 29개 기동대 총 1963명의 경력은 2024년 12월 4일 공안시 45분경까지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봉쇄하고 그 결과 국회와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대한 심의 의결권 등 권한 행사를 방해한 사실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의원님들이 국회에 들어오는데 저지를 당하거나 못 들어왔다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계셨습니까?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갈까요? 예. 지금 시간이 4시인데 1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붙어가지고 저 이후에는 끊기가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여기서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증인께서도 뭐 차분하게 답변 잘해주고 계시고요. 조금 쉬셨다가 저 지금 4시인데 4시 1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시 15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